6살 동생을 엎은 채 쫓겨난 그날, 저는 절대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야, 이 불려우 같은 년아. 내 아비가 노름으로 날린 돈이 얼만데 감히 이 집을 탐내. 부모님 49제도 안 된 그날, 큰아버지는 18살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내팽개쳤지요. 등에 업힌 6살 동생은 울며 제 목을 껴안았습니다. 저희는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빗물 섞인 흙탕물을 퍼 마셨지요. 하지만 정확히 20년 뒤 거지꼴이 된 큰아버지가 제 발밑에 엎드렸습니다. 제가 건넨 건 따뜻한 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숨기고 싶어 했던 횡령 증거였지요. 아버지 명예 위조 인감까지 있었습니다. 20년 한이 서린 복수극을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꽃길만 되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잊지 않고 늘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이게 다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당장 내 집에서 안 나가? 큰아버지의 고함이 마당에 울렸습니다. 쩌렁쩌렁 울리며 정적을 깨뜨렸지요. 방금까지 안방에 있던 제 보따리, 마당 한가운데로 날아갔습니다. 힘없이 떨어지며 터졌지요. 엄마가 아끼던 분홍색 스웨터, 낡은 스웨터가 흙탕물에 젖었습니다. 소매 끝에는 엄마의 손 바느질 자국이, 그게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저는 그 자국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엄마가 밤새 바늘질 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지요. 그 옆으로 아빠 손목시계가 굴러떨어졌습니다. 대굴대굴 굴러 진흙탕에 박혔지요. 딸깍, 딸깍, 딸깍. 독특한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빗소리에 묻혔지요. 아빠는 그 시계를 평생 차고 다니셨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일한 유품이었지요. 제 등에 업힌 6살 민준이 겁에 질려 제 어깨에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아이는 울음소리도 내지 못했지요. 잘게 몸을 떨고만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작은 손이 제 목을 꽉 쥐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매달렸지요. 누나, 무서워. 그 떨림이 제 등뼈로 전해졌습니다. 심장까지 고스란히 느껴졌지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아버지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지요. 진흙탕에 무릎이 푹 빠졌습니다. 차가운 물기가 치마로 스며들었지요. 손바닥이 지늘게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놓지 않았지요. 큰아버지, 제발이요. 민준이 이제 겨우 6살이에요. 갈 곳이 없어요. 하룻밤만이라도 재워주세요. 제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형편없이 떨렸지요. 하지만 큰아버지 눈에는 정이 없었습니다. 혈육에 대한 정 따위는 보이지 않았지요.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은 번들거렸지요. 탐욕스러운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제 손을 걷어찼습니다. 내 아비가 사업한답시고 나한테 빌려간 돈이 얼만데 이 집값을 훨씬 넘는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큰아버지. 아빠는 큰아버지한테 돈 안 빌렸어요. 오히려 빌려주셨잖아요. 큰아버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년이 어른한테 말대꾸를 해. 큰어머니는 안방 문설주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거들었지요. 예, 지연아. 너도 양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내 아빠 뒷바라지하느라 거덜났어. 안 보이니?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겨우 한 달 전이었지요. 장례식장에서 큰아버지는 울었습니다. 동생아, 내가 조카들 책임질게. 걱정 마. 하지만 49제도 안 됐습니다. 큰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 땅 문서를 가로챘지요.
아빠 명의 재산을 모조리 빼앗았습니다. 저는 손바닥이 까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지요. 빗물에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다시 기어가며 애원했지요. 아빠가 남기신 보험금이라도 주세요. 그거 민준이 수술비잖아요. 심장 수술해야 해요. 안 하면 민준이 죽어요. 큰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보험금? 그건 내 수고비로 쳐도 모자라. 당장 꺼져. 큰아버지가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대문 밖으로 질질 끌었지요. 제 등에 엎인 민준이 머리가 문설주에 쿵 부딪혔습니다. 으앙, 누나. 아이의 비명이 빗소리를 뚫고 울렸습니다. 저는 민준이 머리를 만져봤습니다. 혹이 불룩 올라와 있었지요.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희는 차가운 빗속으로 내던져졌지요. 민준이의 얇은 여름 셔츠가 금세 젖었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어 살갗에 달라붙었지요. 저는 진흙탕에 박힌 아빠 시계를 주었습니다. 품에 꼭 넣었지요. 시계 유리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고 있었지요. 딸깍, 딸깍, 딸깍.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겹쳤습니다. 복수의 시계추가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서울역 근처 좁은 시장 골목. 처마 밑이 저희의 첫 거처였습니다. 밤바람은 18살 소녀에게 너무 시렸지요. 감당하기엔 너무도 매서웠습니다. 민준이는 배가 고팠는지 잠결에도 움직였습니다. 제 빈 가슴을 자꾸만 더듬었지요. 누나, 배고파. 아이는 잠꼬대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더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준이를 등에 업고 시장통을 돌아다녔지요. 저기요, 일 좀 시켜주세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 없고 무슨 일을 해? 저리 가. 10군데를 돌아다닌 끝에 한 식당 주인이 저를 불렀지요. 야, 너 불판 닦을 줄 아니? 네, 할 수 있어요. 저는 대답도 하기 전에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어린애가 손끝이 야무지네. 근데 저 애물단지는 왜 자꾸 달고 다녀? 식당 주인이 혀를 찼습니다. 등에 엎인 민준이를 보며 비웃었지요. 저는 그저 허리를 더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생 맡길 데가 없어서요. 방해 안 되게 할게요. 하루 14시간을 일했습니다. 독한 세제에 손가락 끝이 갈라졌지요. 진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붉은 피가 세제 거품에 섞였지요. 손톱 밑으로 때가 까맣게 끼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았지요. 밤마다 식당 구석에 민준이를 눕혔습니다. 제 앞치마를 깔아 이불 대신 덮어줬지요. 그리고 남은 음식을 주워왔습니다. 손님들이 먹다 남긴 찌개였지요. 이미 식어버린 찌개를 데웠습니다. 민준이 입에 한 숟가락씩 넣어줬지요. 누나 맛있어. 아이는 그것도 맛있는지 싹싹 핥아 먹었습니다. 국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았지요. 민준아, 천천히 먹어. 배탈 나. 하지만 아이는 너무 배가 고팠던 겁니다. 허겁지겁 먹어치웠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잠결에 발을 꼼지락거렸지요. 저는 아이 이불을 덮어주려다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요. 아이 양말 뒤꿈치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주먹만 한 구멍이었지요. 그 사이로 발가락이 보였습니다. 하얗게 얼어터진 발가락이었지요. 피부가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민준이를 깨울까봐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요. 미안해, 민준아. 누나가 미안해. 복수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머릿속이 아닌 뱃속에서 뜨겁게 솟았지요.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아이 발을 제 가슴에 넣었습니다. 온기로 녹여주었지요. 제 체온으로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며 다짐했지요. 내 손톱이 다 빠져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들이 뺏어간 모든 것을 찾아오겠다고, 이자까지 쳐서 100배로 되갚아주겠다고. 그때였습니다. 식당 구석에서 저희를 지켜보던 노신사 한 분이 조용히 다가오셨지요. 시장통에서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지요. 서슬 퍼런 눈빛이었습니다. 얘야, 너 이름이 뭐니? 지연이요. 지연아, 장부 볼 줄 아니? 아니요. 배운 적 없어요.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럼 배워볼래? 돈 버는 법 말고 돈 뺏는 법을 말이야. 저는 할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거 배우면 우리 재산 찾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찾을 수 있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복수는 칼로 하는 게 아니야. 장부로 하는 거란다. 저는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좋아, 내일부터 시작하자. 긴 싸움이 될 거다. 하지만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마.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폐지 수레를 끌고 오셨지요. 지연아, 따라와. 오늘부터 수업 시작이다. 저는 민준이를 식당 주인에게 맡겼습니다. 1시간만 봐주세요. 금방 올게요. 할아버지를 따라 이른 아침 거리를 걸었지요. 첫 수업 장소는 대형 빌딩 뒤편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지요. 저기 봐라, 지연아. 저게 다 뭔지 아니? 쓰레기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저건 보물이다. 사람들이 버린 진실이지. 할아버지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셨지요. 이걸 봐. 이게 뭔지 보이니? 저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장부 같은데요? 맞아, 회계장부다. 이 회사는 망했어. 사장이 돈을 빼돌렸거든. 할아버지 손가락이 숫자를 짚었습니다. 여기 봐, 매출은 10억이야. 그런데 여기 현금은 2억밖에 없지. 8억이 어디 갔을까? 저는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여기 봐, 외주비가 6억이야. 근데 실제 외주 업체 이름은 없어. 유령 회사지. 사장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야. 순간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아, 사장이 자기 회사로 돈을 빼돌렸구나.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지. 장부는 거짓말을 못해. 아무리 숨겨도 흔적은 남거든. 그날부터 저는 매일 새벽 할아버지를 따라다녔습니다. 폐지 더미에서 장부를 찾아냈지요. 하나하나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숫자가 그저 숫자였지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욕심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지연아, 이 장부 좀 봐. 할아버지가 새 장부를 건네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훑어봤지요. 이 회사는 직원 월급을 깎아먹었어요. 여기 인건비가 줄었는데 직원 수는 그대로거든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해. 사장이 월급을 떼먹은 거지. 그런 놈들은 결국 망해. 욕심이 과하면 스스로 무너지거든.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특별한 과제를 주셨지요. 지연아, 내 큰아버지 재산을 조사해봐. 뭘 조사해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봐. 부동산 거래 내역도 알아보고 은행 대출 여부도 확인해. 저는 일주일 동안 구청과 은행을 돌아다녔습니다. 민준이를 업고 발품을 팔았지요. 그리고 할아버지께 보고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지금 우리 집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 땅을 담보로 2억 대출받았어요. 할아버지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2억? 뭐에 쓸 돈이 그렇게 많지? 사업 확장한대요. 건설업 한다고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욕심이 시작됐구나. 욕심은 구멍이야.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지. 내 큰아버지는 결국 스스로 무너질 거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장부만 봐도 문제를 찾아낼 수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다음 단계를 가르치셨습니다. 지연아, 이제 덧 놓는 법을 배워야 해. 덧이요? 사람의 욕심을 이용하는 거지. 욕심쟁이는 절대 의심하지 않아. 눈앞에 돈만 보이거든. 할아버지는 실제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전에 내가 만난 사기꾼이 있었어. 그 사람은 이렇게 했지. 먼저 작은 이익을 줘. 그러면 상대방은 믿게 돼. 그 다음에 큰 투자를 유도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다 가져가지. 저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1단계 신뢰 쌓기, 2단계 작은 성공 경험 주기, 3단계 큰 투자 유도, 4단계 회수.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잘 배우고 있어. 하지만 명심해라. 이 방법은 악인에게만 쓰는 거야. 죄 없는 사람한테 쓰면 내가 악마가 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큰아버지한테만 쓸 거예요. 3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21살이 되던 해였지요. 할아버지는 폐렴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쪽방촌, 좁은 방에 누워 계셨지요. 저는 매일 병원과 식당을 오갔습니다. 할아버지 병원비를 벌어야 했지요. 하지만 병세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어느 날 밤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지요. 지연아, 가까이 와봐. 저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아니에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나는 안다. 그러니 잘 들어라. 복수는 끝이 아니다. 복수 뒤에 남는 게 뭔지 꼭 기억해라. 내 동생이다. 민준이가 내 복수보다 중요하단 걸 잊지 마라. 할아버지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증오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살아라. 그게 진짜 복수야. 할아버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울었지요. 하지만 저는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고. 복수는 하되 사람은 되겠다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철저히 준비했지요. 낮에는 회계법인 말단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커피 심부름도 하고 복사도 했지요. 선배들 험한 말도 참으며 배웠습니다. 야, 신입. 이 장부 다시 정리해. 숫자가 안 맞잖아.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배우고 있었지요. 대기업 회계 구조를 익혔습니다. 투자 유치 방법도 눈여겨봤지요. 밤에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땄지요. 세무사 시험도 준비했습니다. 회계사 1차도 통과했지요. 민준이는 제 등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20살 청년이 됐지요. 장학금으로 법대에 진학했습니다. 누나, 나 변호사 될 거야. 그래서 누나 지켜줄 거야. 우리 재산도 되찾을 거고. 민준이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제가 33 되던 해였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지요. 민준이가 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누나, 큰아버지 아들, 사촌 오빠 회사가 부도 위기래. 지금 투자자 찾는다고 난리야. 저는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정말?
확실해? 응, 법대 선배한테 들었어. 선배가 그 회사 법무팀에 있거든. 드디어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15년을 준비한 순간이었지요.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지요. 먼저 성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쌍꺼풀 수술하고 싶어요. 코도 조금 높이고요. 의사가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많이 바꾸시려고요? 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요. 수술은 2달이 걸렸습니다. 회복 기간까지 석 달이었지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18년 전 그 소녀는 사라졌지요. 다음은 머리였습니다. 단발로 짧게 자르고 밝은 갈색으로 염색했지요. 그리고 목소리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어 학원을 6개월 다녔지요. 저는 강매희입니다. 중국 교포 억양을 완벽히 익혔습니다. 발음 하나하나 신경 썼지요. 민준이가 테스트했습니다. 누나, 진짜 중국 사람 같아. 목소리 톤도 완전 달라졌어. 큰아버지가 못 알아볼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정말 못 알아볼까? 목소리는 속일 수 있어도 분위기나 말투는 어떻게 해?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큰아버지는 누나를 안 봐. 돈만 볼 거야. 욕심쟁이는 사람을 안 보거든. 민준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지요. 강매희라는 가명으로 신분을 만들었습니다. 해외 자산가의 한국 대리인이라는 설정이었지요. 명함도 만들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사무실도 임대했지요. 완벽한 가면이 완성됐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확인했지요. 나는 강매희다. 18년 전 그 지연이가 아니다. 나는 투자 전문가다. 저는 아빠 손목시계를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간직한 유일한 유품이었지요. 딸깍, 딸깍, 딸깍. 여전히 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15년 기다렸어요. 이제 우리 거 찾아올게요. 저는 시계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강매희로 변했지요. 사촌 오빠 회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들어섰지요.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사촌 오빠는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 본부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중국 교포 억양으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대표님. 비즈니스는 발품이 중요하죠. 사촌 오빠는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혹시 알아본 건가? 하지만 사촌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젊으시네요. 이런 큰 투자를 결정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속으로 쉬었습니다. 욕심이 눈을 가렸구나. 돈만 보이는 거야.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사촌 오빠가 사업 계획서를 펼쳤지요. 본부장님, 이번 재개발 건은 정말 확실합니다. 3년 안에 최소 3배 수익이 나옵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숫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지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였습니다. 허점을 찾아라. 욕심쟁이는 허점을 숨기지 못해. 과연 있었습니다. 예상 수익이 부풀려져 있었지요. 공사 기간도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사업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저희 본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했고요. 담보 없이 50억을 융통해 드리지요. 사촌 오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담보도 없이요? 이자는 얼마나 되는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지만 달콤한 미소였지요. 연 8%입니다.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죠. 대신 6개월 안에 사업이 성공하시면
추가 투자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촌 오빠가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근데 본부장님,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지요. 들켰나? 15년 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건가? 저는 재빨리 중국어로 전화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본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요. 사촌 오빠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죠. 그나저나 중국어 정말 유창하시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중국에서 자랐거든요. 한국말이 오히려 서툴죠. 사촌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은 사라진 것 같았지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대표님, 이 계약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촌 오빠가 계약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천천히 넘겼지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마지막 조항을 보면 안 되는데 6개월 내 수익 미달성 시 담보권 행사 동의. 그 조항이 핵심이었습니다. 사촌 오빠가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촌 오빠 휴대폰이 울렸지요. 잠깐만요. 중요한 전화라. 사촌 오빠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5분 후 사촌 오빠가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어디까지 봤더라. 하지만 그는 마지막 장을 건너뛰었습니다. 바로 사인란으로 갔지요. 여기 사인하면 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요. 사촌 오빠는 서명을 했습니다. 앞뒤 재지 않고 덥석 미끼를 물었지요. 계약이 끝났습니다. 50억이 그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었지요. 하지만 그 돈에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퍼지는 독이었지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큰아버지를 만날 차례였지요. 저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20년 전 저희를 쫓아낸 그날처럼 비가 내렸지요. 부슬부슬 내리는 가랑비였습니다. 큰아버지는 고급 승용차에서 내렸습니다. 비서가 우산을 받쳐들었지요. 저는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했지요. 진짜 시험이 시작이야. 사촌 오빠보다 큰아버지가 문제야. 큰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중국 교포 억양으로 인사했지요.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아버지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20년 전 저를 내쫓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제 머리채를 잡았던 그 손이었지요. 아이고, 강 본부장님. 이렇게 젊은 분이 사업 수완이 대단하시다니. 우리 아들놈이 정말 복받았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정식상이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지요. 큰아버지는 입맛을 다셨습니다. 역시 강남은 다르네요. 음식 하나하나가 예술입니다. 큰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강 본부장님, 우리 아들이 참 잘하죠? 사업 감각이 정말 남다릅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네, 대표님 안목이 정말 훌륭하십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큰아버지가 저를 빤히 쳐다봤지요. 본부장님,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았지요. 35입니다, 회장님. 큰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 우리 조카딸이랑 비슷한 나이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카딸 이야기를 왜 꺼내? 혹시 눈치챈 건가? 저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께도 따님이 계신가요? 큰아버지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딸은 없고 조카딸이 둘 있었는데 벌써 20년 전 일이네요. 큰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들 부모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키우려고 했는데 애들이 집을 나가버렸죠. 저는 찻잔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거짓말을, 우리를 쫓아내놓고, 하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지금은 어디 계신가요? 큰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죠. 연락도 끊겼어요. 아마 잘 살고 있겠죠.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떨리는 손을 숨기기 위해서였지요. 식사가 절반쯤 진행됐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때였지요. 저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계약서를 천천히 꺼냈지요. 회장님, 이번 추가 투자건입니다. 100억 규모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큰아버지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100억이요? 그 정도 큰 금액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엔 담보가 필요합니다. 본사 이사회 규정상 어쩔 수 없어요. 큰아버지 표정이 굳었습니다. 담보요? 무슨 담보를 원하시는데요? 저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펼쳤습니다. 큰아버지 부동산 등기부 사본이었지요. 회장님 명의의 부동산이 있더군요. 강남 자택과 경기도 선산이요. 그걸 담보로 잡으면 됩니다. 큰아버지가 망설이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톡, 톡, 톡. 그 소리가 제 귓가에 크게 울렸지요. 그건 우리 집안 선산인데 선조들 묘도 있고.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회장님, 100억이면 1년 안에 200억 됩니다. 이번 재개발 건은 정말 확실해요. 담보는 그냥 형식일 뿐이에요. 6개월이면 다시 빼실 수 있어요. 사촌 오빠가 적극적으로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확신합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요. 100억이 최소 300억은 됩니다. 큰어머니도 가세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믿어봐요.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저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회장님, 사실 이 건은 아주 특별합니다. 저희 본사 회장님 아드님이 직접 관심 보이셨어요. 다른 투자자들도 벌써 줄 서 있고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영영 없습니다. 탐욕이 큰아버지 눈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말. 그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지요. 알겠습니다, 강 본부장님. 집과 선산, 담보로 내놓지요. 큰아버지는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읽지 않았지요. 욕심이 글자를 완전히 가렸습니다. 마지막 장 아래 작은 글씨. 투자금 회수 실패 시 담보물 즉시 경매 처분 동의. 큰아버지는 그 조항을 보지 못했습니다. 인감도장을 꺼냈지요. 꾹꾹꾹. 세 군데에 힘주어 찍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큰아버지, 20년 전 바로 오늘. 당신은 우리를 빗속에 내쫓았죠. 이제 당신 차례예요. 정확히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설계한 덫이 작동하기 시작했지요. 사촌 오빠 사업은 겉으로는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지요. 제가 소개한 하청업체들, 그들은 모두 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부러 공사를 지연시켰지요. 자재 배송이 늦어졌어요. 인력 수급이 안 돼요. 날씨 때문에 공사를 못하겠어요. 핑계는 끝없이 나왔습니다. 자재비를 2배로 부풀렸지요. 인건비도 터무니없이 높게 청구했습니다. 사촌 오빠는 눈치채지 못했지요.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본부장님, 조금만 더 투자하면 됩니다. 거의 다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더 보냈습니다. 물론 제 돈이 아니었지요. 큰아버지가 담보로 잡힌 돈이었습니다. 6개월째 되던 바로 그날, 운명의 날이었지요. 재개발 사업 인허가가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했지요. 환경영향평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도 해야 하고요. 당분간 공사를 전면 중단하십시오. 사촌 오빠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인허가가 왜 갑자기 취소돼? 담당 공무원이랑 다 얘기했는데 그는 미친 듯이 전화를 돌렸지요. 하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더라도 모른다고만 했지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상부 지시예요. 일주일 뒤였습니다. 은행에서 빨간 봉투가 날아왔지요. 담보물 경매 처분 예정 통지서. 사색이 된 큰아버지가 제 사무실로 달려왔습니다. 강 본부장,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오? 내 돈, 내 집이 다 날아가게 생겼소. 저는 천천히 의자를 돌렸습니다. 그를 똑바로 응시했지요. 책상 위에 물건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낡고 녹슨 손목시계였지요. 딸깍, 딸깍, 딸깍. 독특한 초침 소리가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큰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저 시계. 그게 왜 여기에? 설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국 교포 억양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원래 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지요. 큰아버지, 20년 전 그 빗속 기억나세요? 동생 없고 쫓겨났던 지연이에요. 큰아버지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의자를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지요. 지연이. 내가 어떻게 죽지도 않고.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딸깍 딸깍 딸깍.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울렸지요. 죽지도 않고 살아있어서 놀라셨죠? 저도 놀랐어요, 큰아버지. 제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거든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도요. 큰아버지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아, 이게 다 내가 꾸민 거였구나. 15년 동안. 저는 서류 봉투를 그 앞에 던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서류들이 쏟아졌지요. 맞아요. 15년 동안 준비했어요. 큰아버지가 우리 아빠 재산 가로챈 증거. 위조한 차용증 원본도 있어요. 사채 돌려막기한 장부도요. 탈세 기록까지 다 있어요. 큰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보며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지요. 이건 어디서? 할아버지가 찾아주셨어요. 폐지 더미에서 말이에요. 큰아버지가 태워버린 줄 알았던 서류들. 다 살아있었어요. 큰아버지가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지연아, 제발.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요. 20년 전 그날처럼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큰아버지, 기억나세요? 20년 전 바로 오늘. 당신은 제게 뭐라고 했죠? 큰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지요. 당장 꺼지라고 했잖아요. 민준이 수술비도 안 주고요. 빗속에 우리를 내쫓았잖아요. 그것도 부모님 49제도 안 된 날에요. 제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지요. 마치 얼음처럼 냉정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큰아버지가 우리 아빠 내쫓고 차지한 그 집. 이제 비워주세요. 1시간 늦으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큰아버지는 바닥을 기어왔습니다. 제 발을 붙잡았지요. 지연아, 제발. 네 조카들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살려다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조카들 생각하세요? 20년 전 6살 민준이 생각은 안 하셨죠? 심장 수술비가 필요했던 그 애는요? 양말에 구멍 나서 발가락 얼어 터진 거 아세요? 민준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보안 요원들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큰아버지를 양쪽에서 붙잡았지요. 이 독한 년, 너 천벌 받는다. 천벌 받아.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를. 복도 끝까지 저주가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아빠 시계를 집어들었지요. 태엽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딸깍 딸깍. 천벌이요, 큰아버지. 천벌은 이미 떨어졌어요. 당신 머리 위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저는 되찾은 우리 옛집 앞에 섰지요. 20년 만에 다시 선 그 대문 앞이었습니다. 이삿짐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지요. 큰어머니는 대문을 가로막고 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누구 집인데? 이거 내 거야. 손대지 마. 경찰 불러. 빨리. 그 비명은 20년 전 제가 이 대문 앞에서 지르던 울음과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절규하고 있었지요. 똑같이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낡은 경차에서 내렸습니다. 고급 승용차는 이미 압류당했지요. 저를 보자마자 비틀거리며 달려왔습니다. 지연아, 제발 밥 한 끼 먹을 돈만이라도. 우리가 길에서 죽으라는 거냐? 저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닥에 던졌지요. 휙! 지폐가 바람에 날려 진흙탕에 떨어졌습니다. 큰아버지는 그걸 주우려 무릎을 꿇었지요. 20년 전 큰아버지가 제 얼굴에 침을 뱉으며 던진 돈. 딱 그만큼의 모멸감이었습니다. 큰아버지, 기억나세요? 20년 전에 저한테 하신 말이요. 큰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0,000원을 주워 쥐었지요. 내 아비가 노름으로 날린 돈이 얼만데라고 하셨죠. 근데 제가 찾아낸 장부 보니까요. 아빠는 큰아버지한테 5천만 원 빌려주셨더라고요. 차용증까지 있었어요. 큰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내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준 거야.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자발적으로요? 여기 차용증 원본 있어요. 큰아버지 친필 사인으로요. 아빠가 돌아가시자마자 찢어버린 그 차용증. 원본은 할아버지가 폐지 더미에서 찾으셨죠. 큰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그게 어떻게? 당신이 분명 태워버렸잖아. 내 눈앞에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수군수군 소리가 커졌습니다. 저 집이 원래 남의 집이었대. 조카 재산 가로챘다더라.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어?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저는 준비해온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들어보세요. 이 집은 원래 제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20년 전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큰아버지는 보험금과 재산을 모두 가로챘습니다. 6살 동생과 저는 길거리로 쫓겨났죠. 동네 사람들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진짜야? 조카를 쫓아내? 그것도 부모 죽고 나서? 세상에, 그럴 수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큰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2년이 사기꾼이라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서류를 하나하나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기 아버지 공증 유언장 있습니다. 그리고 큰아버지가 위조한 차용증 원본요. 보험금 수령 내역서도 있어요. 은행 거래 내역까지 다 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큰아버지를 노려보며 말했지요. 아니, 진짜 그랬어요? 조카 재산을 가로챘단 말이야? 에이,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짐승만도 못하네.
짐승만도 다른 아저씨도 가세했습니다. 어쩐지 그 집이 갑자기 잘 살더라. 고급 차 타고 다니고 맨날 으스대고 다니더니 남의 돈으로 잘 산 거였네. 쯧쯧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교회에서 맨날 헌금 많이 낸다고 자랑했잖아. 남의 돈으로 체면 차린 거였네. 앞으로 쳐다보지도 말아야겠어. 그래, 상종 말자. 큰어머니가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지연아, 제발 생각해봐. 내 사촌 동생들은 죄가 없잖니. 얘들은 아무것도 몰랐어. 얘들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저는 고개를 단호하게 저었습니다. 사촌 동생들은 이미 다 성인이에요. 스스로 살아갈 나이죠. 민준이는 6살이었어요. 그 차이 아세요? 민준이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큰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차가 골목 입구에 도착했지요. 저는 미리 고소장을 제출해뒀었습니다. 횡령, 문서 위조, 사기. 3가지 혐의로 고소합니다. 증거는 이미 다 제출했어요. 경찰이 큰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동행하셔야겠습니다. 큰아버지는 제 발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감옥 가면 너도 욕먹는다. 친족 고소했다고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니?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떼어냈습니다. 상관없어요. 저한테 중요한 건 하나뿐이에요. 민준이가 따뜻한 집에서 자는 거. 그것만 지키면 돼요. 큰아버지는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요. 저 인간 감옥 가는 거 봤지? 당연하지. 그 죄를 지었는데. 우리 동네 망신이야, 망신. 3개월이 지났습니다. 큰아버지 재판이 열렸지요.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동네 사람들, 기자들, 그리고 민준이와 저였지요. 판사가 서류를 천천히 검토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 입장 밝히시죠. 큰아버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국선 변호사였지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가족 간 오해입니다. 피고인은 조카들을 위해 재산을 관리했을 뿐, 검사가 증거를 하나하나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차용증 원본입니다. 보험금 횡령 증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부친의 공증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이 스크린에 크게 떠올랐습니다. 아빠의 친필이었지요. 내가 만약 사고를 당하면 모든 재산은 2 딸에게 상속한다. 큰형에게는 5천만 원 대여금을 반드시 회수할 것. 보험금은 전액 막내딸 민준 치료비로 사용할 것.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지요. 저런 유언장까지 있었네. 명확하게 적혀 있잖아.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판사가 큰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 유언장을 알고 있었습니까? 큰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카들이 너무 어려서 제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사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관리가 아니라 횡령입니다. 피고인은 보험금 3억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불법 이전했고요. 피해자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이게 관리입니까? 증인으로 식당 주인이 나왔습니다. 20년 전 저를 고용했던 바로 그 주인이었지요. 저 아이가 18살에 제 식당에 왔어요. 6살 동생을 등에 업고요. 하루 14시간씩 일하면서요. 남은 음식으로 동생을 먹였어요. 한겨울에 양말도 제대로 없이 발가락이 얼어 터져 있었어요. 주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요. 저런,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음 증인은 할아버지 제자였습니다.
폐지 수레를 물려받은 노인이었지요. 스승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연이가 복수하는 건 막지 마라. 하지만 복수 뒤에 남는 게 뭔지 꼭 지켜봐 달라.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게 해달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판사가 큰아버지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큰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지연아, 미안하다. 내가 짐승만도 못했다. 용서해다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지요. 너무 늦은 눈물이었습니다. 20년이나 늦은 눈물이었지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횡령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 추가로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라. 법정 구속한다. 큰아버지는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요. 저는 민준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나, 이제 끝난 거야? 민준이가 조용히 물었지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응, 끝났어.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피해자분, 한 말씀만 해주세요. 20년 복수를 끝내신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복수가 끝나도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제 발바닥이 땅에 닿은 기분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되찾은 우리 옛집 마당을 정리했지요. 20년 동안 방치됐던 마당이었습니다. 잡초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뽑았지요. 흙을 고르고 다졌습니다. 마당 한쪽에 작은 상을 차렸지요. 하얀 쌀밥 2그릇이었습니다. 김치 한 접시도 놓았지요. 된장찌개 한 그릇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좋아하시던 막걸리 한 병을 놓았지요. 민준이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누나, 이거 부모님 밥상 차리는 거야?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응, 민준아. 너무 오래 걸렸지? 이제야 우리 집에서 차리네. 민준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누나, 나 아빠 얼굴 기억 안 나. 6살이었잖아. 목소리도 기억 안 나.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누나가 기억하는 걸로 충분해. 아빠는 너 안고 하늘 높이 들어 올리셨어. 민준이가 까르르 웃으면 아빠도 웃으셨지. 엄마는 민준이 밥 먹이면서 자장가 불러주셨고, 우리 아기 잘도 먹네 하시면서 민준이는 제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살 청년이 됐지만요. 그 순간만큼은 6살 아이였지요. 누나, 미안해. 내가 아팠어서. 누나가 이렇게 고생했잖아. 다 내 탓이야. 저는 민준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내가 있어서 누나가 견딘 거야. 내가 없었으면 누나 진작에 포기했을 거야. 너는 누나의 전부였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지요. 저는 보따리 하나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20년 전 빗속에서 주웠던 바로 그 보따리였지요. 엄마의 분홍색 스웨터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고 얼룩졌지만 저는 버리지 못했지요. 스웨터를 펼쳐 들었습니다. 소매 끝에 바느질 자국이 보였지요. 엄마가 밤늦게 바느질 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이거 고쳐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옆에 아빠 손목시계를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여전히 멈추지 않고 가는 시계였지요. 40년이 넘은 시계였습니다. 아빠, 엄마, 너무 오래 걸렸죠? 하지만 이제 우리 집이에요. 민준이도 건강하게 잘 컸고요. 법대 나와서 변호사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마당의 나무잎들이 흔들렸지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고했다, 지연아. 잘했어, 우리 딸.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민준이가 밥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 민준이에요. 누나 덕분에 잘 자랐어요. 변호사 됐어요. 이제 누나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지요. 누나가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아요. 제가 이제부터 누나 지킬게요. 평생 지킬게요. 약속할게요. 저는 민준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그게 부모님이 바라시는 거야.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지요. 머리카락에는 하얀 머리카락이 제법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공익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지요.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도와주는 변호사였습니다. 누나처럼 살고 싶어? 약한 사람들 지키고 싶어? 민준이는 그렇게 말했지요. 저는 작은 회계법인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윤만 추구하지 않았지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장부 뒤에 숨은 약자를 봤습니다. 작은 가게 사장님들 세금 신고를 무료로 도와줬지요. 부당한 계약서 검토도 무료로 해드렸습니다. 지연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사기 안 당했어요. 은인이에요, 정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삶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큰아버지는 2년 전에 출소했습니다. 쪽방촌에서 혼자 산다고 들었지요.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 살아간답니다. 자신이 그토록 비웃었던 바로 그 삶이었지요. 이제 그게 자신의 삶이 됐습니다. 가끔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칩니다. 큰아버지는 고개를 깊이 숙이지요. 저도 그냥 조용히 지나칩니다. 미워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지요. 그저 남이 됐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저를 찾아왔지요. 18살 소녀였습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척들이 재산 가로채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제발. 저는 그 아이를 봤습니다. 20년 전 제 모습이 그대로 보였지요. 앉아, 천천히 이야기해봐. 처음부터 다 말해줄래? 그 아이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화재로 돌아가셨다고 했지요. 삼촌이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3년 동안 도왔습니다. 무료 변호, 생활비 지원, 진학 상담까지 했지요. 민준이도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대학생이 됐지요. 지연 누나, 저도 나중에 누나처럼 살래요. 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될래요. 꼭 그렇게 살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20년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오늘도 저는 마당에 나갑니다. 부모님 밥상을 정성스럽게 차리지요. 이제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차렸지요. 아빠,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민준이도 훌륭하게 컸고요. 걱정 마세요. 행복합니다. 딸깍, 딸깍, 딸깍. 아빠 시계는 여전히 가고 있었습니다. 40년이 넘은 시계였지만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지요. 마치 아빠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묻습니다. 복수 끝내고 나니 속이 시원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시원하진 않아요. 부모님이 돌아오시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제야 발바닥이 땅에 닿았어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묻습니다. 복수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합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복수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게는 필요했어요.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서요. 인생의 큰 숙제를 끝내고 보니 제 머리카락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습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도 많이 늘었지요. 하지만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저를 살게 한 건 증오가 아니었지요. 제 등에 엎여 있던 민준이의 온기였습니다. 6살 아이가 제 목을 꼭 껴안으며 누나, 무서워 울던 그 떨림이었지요. 그게 저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었지요.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삶의 시작이었지요. 이제 저는 확실히 압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보다 누군가를 지키며 사는 게 더 값지다는 거요.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힘들지만 의미 있다는 거요. 여러분, 핏줄이 원수보다 무섭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곁을 지키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의 온기를 절대 잊지 마세요. 때로는 그 온기가 세상 모든 복수보다 강하니까요. 여러분 등을 적시고 있는 그 눈물은 훗날 여러분 인생을 꽃피울 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복수보다 강한 힘이라는 걸 여러분도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